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인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큰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요. 미국에 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영어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니 참 한심하게 생각되네요. 1982년에 남편과 함께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저는 28살이었고 3살 배기 큰아들 민수와 갓 돌이 지난 둘째 미나를 데리고 왔어요. 남편은 한국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영어는 중학교 때 배운 알파벳 정도만 알았고 아이들은 어리고 남편은 일자리를 찾느라 바빴습니다. 그래도 젊었으니까 뭐든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초기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오면서도 선생님과 제대로 대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아이들이 조금씩 영어를 배워가면서부터는 오히려 아이들이 저한테 통역을 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면서 영어를 조금씩 늘려갔지만 저는 집에만 있다 보니 영어를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한인 마트에서 장을 보고 한인 교회에 다니고 한국 사람들과만 어울리다 보니 영어 없이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교 일로 선생님과 만날 일이 생기면 항상 남편이 시간을 내서 함께 갔습니다. 부모 면담이나 학교 행사 때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남편이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제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없다는 게 그때는 그저 아쉽기만 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민수는 공부를 정말 잘했고 미나도 예체능 쪽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미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해서 집에서는 한국어로 대화하지만 친구들과는 영어가 더 편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줘도 영어로 된 숙제나 시험 문제를 도와달라고 해도 저는 속수무책이었어요. 특히 미나가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직접 상담을 할 수도 없고 다른 학부모들과 소통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남편이 회사를 조퇴하고 학교에 가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때 정말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아이들은 모두 대학에 진학했어요. 민수는 엔지니어가 되었고 미나는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고 손자, 손녀들이 하나둘씩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손자, 손녀들과는 소통이 더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조금 알긴 하지만 복잡한 이야기나 깊은 대화는 영어로 해야 하는데 저는 여전히 영어가 서툴렀어요. 손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신나게 이야기해도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웃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2010년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4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영어가 필요한 모든 일을 남편에게 의존해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장례식 준비부터 시작해서 보험 정리, 은행 업무, 각종 서류 처리, 모든 것을 아이들이 도와주어야 했어요. 민수와 미나가 번갈아 가며 일을 도와주었지만 아이들도 각자 직장과 가정이 있는데 엄마 일로 시간을 내야 하는 상황이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큰아들 민수가 저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어요. 혼자 사시면 위험하다고 그리고 손자들도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혼자 지내는 게 무서웠고 무엇보다 영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혼자 해결할 자신이 없었어요. 민수네 집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제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진 것이었어요. 65세부터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병원에서의 모든 대화가 영어로 이루어지다 보니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간단한 감기로 병원에 가도 의사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제 증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민수가 시간을 내서 함께 갔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엄마 병원 일정에 맞춰서 스케줄을 조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갈 때마다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기 검진이나 작은 병으로 병원에 갈 때는 굳이 아들이 일을 빠지고 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부탁을 해봤습니다. 민수 아내인 캐롤은 한국계 2세로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는 당연히 능숙해요. 처음에는 캐롤이 흔쾌히 도와주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캐롤도 직장을 다니고 두 아이를 키우느라 바쁜데 시어머니 병원 일까지 챙기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병원 가자고 할 때마다 살짝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큰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민수가 출장 중이었고 캐롤은 아이들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둘째 미나가 새벽에 달려와서 저를 응급실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고 심장 검사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미나가 통역을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언제부터 아픈지, 어떤 종류의 통증인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복용하고 있는 약은 무엇인지 모든 질문에 대해 미나가 저와 의사 사이를 오가며 통역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빨리 말하거나 의학 용어를 사용할 때는 미나도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미나는 간호사이지만 소아과에서 일해서 심장 관련 전문 용어는 잘 모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못 이뤘어요. 만약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계속 의존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4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왜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중년에는 남편이 모든 걸 해결해 주었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시도를 안 한 것은 아니에요. 1990년대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하는 성인 영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젊은 이민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발음이 잘 안 되고 문법도 복잡해서 몇 번 가다가 그만두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한인교회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했어요. 같은 또래의 한국 여성들과 함께 하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영어는 일상 대화와는 너무 달랐고 실제로 병원이나 은행에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영어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영어 공부를 시도해 봤습니다. 손자가 유튜브에서 영어 강의를 찾아서 보여주었는데 컴퓨터 사용하는 것부터 어려웠고 강의 내용도 너무 빨라서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아이들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은행 업무, 보험 문제, 정부 기관 방문, 심지어 복잡한 온라인 쇼핑까지 모든 것을 아이들이 도와주어야 했어요.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후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대부분의 병원 예약이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화상 진료도 생겼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제 컴퓨터에 화상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실제로 의사와 화상으로 대화할 때는 결국 민수나 캐롤이 옆에서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특히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정기 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와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식단 조절과 운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캐롤이 통역을 해 주었지만 의학적인 내용이 복잡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 후에 영양사와 상담을 받아야 했는데 영양사가 권하는 음식들이 대부분 미국 음식이었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쌀밥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싶었지만 캐롤을 통해서 전달하다 보니 뉘앙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방받은 약에 대한 설명도 복잡했어요.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제가 직접 듣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정말 답답했습니다.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사가 복용법에 대해 설명해 줄 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집에 와서 캐롤에게 다시 물어봐야 했어요. 그런데 캐롤도 의료진이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결국 다시 병원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가족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민수는 직장에서 승진을 했는데 책임도 무거워지고 업무량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 병원 일 때문에 회의를 빼먹거나 중요한 미팅을 연기해야 하는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캐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파트타임으로 일했는데 아이들이 커서 풀타임으로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병원 일을 도와주어야 하니까 스케줄 조정이 어려워서 계속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나는 거리가 조금 멀어서 응급한 일이 아니면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중요한 병원 일이 있으면 휴가를 내고 와서 도와주는데 직장에서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자들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할머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자주 바빠지니까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특히 큰 손자 마이클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부모님이 할머니 일로 바쁘니까 대학 준비에 대한 상담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것이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며느리 캐롤에게는 정말 미안한 마음이 커요. 캐롤은 한국 문화를 존중해서 시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언어 문제 때문에 계속 희생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미국 가정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정기 검진에서 의사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해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의사가 설명해 주었지만 캐롤이 통역해 준 내용만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의학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한국어로 된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에 있는 의사 친구한테 국제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어요. 그런데 한국 의사 친구가 하는 말이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조언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받는 검사와 치료에 대해서는 미국 의사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68세가 되도록 영어를 제대로 못해서 제 건강 문제조차 가족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아이들은 저를 사랑해서 기꺼이 도와주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캐롤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모든 영어 관련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정말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곁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에요. 119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응급실에서 의료진과 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이들이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까봐 아예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작년에 민수 가족이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는데 저 때문에 계획을 취소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감기가 심해져서 혹시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생길까봐 캐롤이 여행을 포기한 거예요. 아이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손자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근에 한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40년, 50년을 미국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영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 갑자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자녀들에게 의존하면서 미안함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병원 가는 것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큰 병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었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응급 상황에서 영어를 못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겪고 있는 문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더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한인 할머니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시도해 봤어요.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영어 클래스가 있다고 해서 등록을 해봤습니다. 같은 또래의 한국인들과 함께 배우니까 부담스럽지 않고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하는 수업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쓰는 의학 용어나 복잡한 상황에서의 대화는 기초 영어 수업으로는 커버하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자신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는 영어 단어가 있으면 용기를 내서 말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도움이 된다는 걸 배웠어요. 최근에는 병원에 갈 때 미리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적어서 가져가기도 해요. 완벽한 문장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단어들과 간단한 문장으로 제 증상이나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가는 거예요. 의사들도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천천히 설명해 주거나 쉬운 단어로 바꿔서 말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번역 앱을 설치해서 응급한 상황에서는 이것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손자가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할 때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며칠 전에 받은 추가 검사 결과에 대해 의사와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수와 캐롤 모두 바빠서 미나가 시간을 내서 와주었어요. 다행히 검사 결과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미나가 일을 빠지고 와야 했던 것이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젊었을 때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육아 때문에 바빴고 아이들이 커서는 그들이 통역을 해주니까 불편함이 없어서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68세인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만큼은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큰 병원들은 전화를 통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예약할 때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통역사가 전화로 연결되어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화를 통역해 준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알게 된 후에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의사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제 힘으로 병원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이런 서비스도 모든 병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응급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통역사도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의학 용어는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조금이나마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 것 같아요. 간단한 진료나 정기 검진 정도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해서 혼자 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나 복잡한 의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원 외에도 영어가 필요한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은행에서 계좌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와 통화해야 할 때, 정부 기관에서 서류를 작성해야 할 때, 이런 상황들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특히 어려웠던 일이 메디케어 플랜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매년 오픈 인롤먼트 시즌이 되면 여러 보험회사에서 새로운 플랜들을 제시하는데 어떤 플랜이 저에게 가장 적합한지 혼자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보험료, 공제액, 보장 범위, 병원 네트워크 이런 복잡한 정보들을 영어로 이해하고 비교 분석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결국 민수가 며칠에 걸쳐서 여러 플랜을 비교해주고 설명해준 후에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가는 시대에 영어를 못하는 것은 더 큰 장벽이 되는 것 같아요. 병원 예약도 온라인으로 하고 검사 결과도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의사와의 소통도 이메일을 통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런 것들을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어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백신 예약도 온라인으로 해야 했고 화상 진료도 늘어났는데 저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다행히 민수와 캐롤이 모든 것을 도와주어서 백신도 맞을 수 있었고 필요할 때 화상 진료도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아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절실히 느꼈던 것이 언어 장벽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접근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데 영어를 못한다는 것이 그런 접근을 막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약성이 결국 가족들에게도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는 계속하고 있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조금씩 익히고 있어요.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예요.
68세에 시작하는 영어 공부로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영어를 할 수는 없더라도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어서 응급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대처는 할 수 있게 되고 싶어요. 그리고 손자들에게도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손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데 영어를 조금이라도 더 잘하게 되면 손자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조언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큰 손자 마이클이 대학 지원서를 쓰고 있는데 할머니인 제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한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데 저는 언어 장벽 때문에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둘째 손녀 소피아는 요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할머니인 제가 파악하기 어려워요. 아이가 한국어로 이야기해 주기도 하지만 학교 생활의 복잡한 상황들을 모두 한국어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결국 표면적인 이야기만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언어라는 것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것이 손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벽을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한인 어르신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한인 사회 전체가 고민해 봐야 할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인 커뮤니티에서 의료 통역 자원봉사자를 양성한다거나 시니어들을 위한 실용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다면 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한국어 서비스를 더 확대해주면 좋겠어요. 물론 이미 어느 정도 서비스가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고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지원을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는 병원에 갈 때 미리 질문할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가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리고 의사가 설명해 주는 내용을 핵심 단어 위주로라도 메모를 하려고 노력해요. 집에 돌아와서는 그 메모를 바탕으로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거나 아이들에게 질문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조금씩 익히고 있어요. 손자가 번역 앱과 의료 관련 앱들을 설치해 주어서 응급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처한 상황을 가족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 같아요. 민수와 캐롤 그리고 미나와도 이런 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이들도 제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정기검진 같은 예측 가능한 병원 일정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의 스케줄과 조정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는 연락 체계와 대응 방법을 미리 정해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을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있어요. 손자들은 제가 영어 숙제를 할 때 발음을 교정해 주거나 단어를 설명해 주기도 해요. 비록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는 없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4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요. 물론 젊었을 때보다는 어렵지만 작은 발걸음이라도 계속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영어 공부를 할 것이고 새로운 기술도 조금씩 배워나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도 제 자신의 독립성을 조금이라도 더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6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려고 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